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만에 지지율이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하고 다른 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진 현상,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약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등등 또 짧은 숏 영상 이렇게 2030을 타깃으로 해서 특히 젊은 남성들 상대로 했었던 각종 정책 홍보가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두 개의 조사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그 MBS가 10일, 12일 3일간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한 결과를 보면 오늘 발표했죠? 네,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28, 심상정 3, 안철수 14, 부동층 17이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지난 조사 대비 더 벌어졌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28, 지난 조사 28, 이번 주 조사 28이어서 어쨌든 하락세를 멈춘 흐름이 나타났고,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상승을 해서 약간의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막 그 조사가 나온 MBC와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를 보면은 11일, 12일 날 조사가 됐어요. 방법은 가상번호 면접 조사로 똑같은데 조사 기간이 하루가 좀 짧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32.8, 윤석열 후보 38.8, 심상정 후보 2.5, 안철수 후보 12.1, 부동층 12.7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약 5%포인트 빠지고 윤석열 후보가 약 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MBS와 약간 다른데 이건 조사 시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MBC 조사 같으면 그 MBC가 1월 1일 날 또 조사를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 사이 5일 날인가 한번 더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열흘 전과 비교하면 열흘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앞섰는데 네. 그렇죠. 즉 열흘이 지나서 오히려 6% 뒤지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이재명은 빠지고 윤석열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워낙에 변동폭이 큰 거라서 아직은 좀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먼지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이게 너무 지금 노이즈가 큰 상태라서 경향이 어떻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제일 크게 움직이느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특히 이준석 대표의 주요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층,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뉴스라든지 이슈에 좀 빠르게 반응하는 그 층에서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MBS 같은 경우는 원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조사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대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말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조사에서는 20대가 21대 21로 거의 이제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21대 18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상태였었고, 12월만 하더라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27대 17로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좁혀졌다. 그러면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에 있어서 이제 키를 쥐게 되면서부터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20대, 30대 특히 남성층이 좀 빠르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정도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이슈에 빠르고 발빠르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2년보다는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스트 방송이라고 하는 다페이스 출연을 결정해서 시끄러웠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다페이스 출연 논란이 시끄럽자마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럼 가장 큰 이슈였다. 20대 남성들을 흔들었었던.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12월 연말까지 다가가는 시점에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신년이 딱 됐을 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대세론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정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타이밍상에는 지금쯤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할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네, 마침 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선거운동의 전환이 있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같이 보는 게 저희는 뭐 이 시간에서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렇죠. 경향을 보이는데 예. 특히 뭐 fem코 같이 여론 흐름에 이제 굉장히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가히 지난해의 4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었던 6월 국민의 전당대회 같은 그런 어떤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승리의 경험을 아하. 이제 떠올리게 하는 아하. 더 이제 신이 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재명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흥이 났다가 그렇죠.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조용해졌죠. 됐었던 거고. 예,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20대 남성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슈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 올라갔다. 그러면 20대 여성은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20대 여성에 한해서. 근데 꼭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20대 여성층, 30대 여성층은 부동층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아하. 부동층이 남자들보다 한 5%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1월 초에 이 변동의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층을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보수층 일부가 넘어오는 상황에서 그 이제 당선 가능성이 50% 넘는 조사들이 나와서 대세 상승 분위기를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40% 이제 사자 구도에서 40%만 넘어가면 대세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그 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구도가 삼자 구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6일 그 극적화의 이후에 이제 뭐 슛 영상이라든지 여가부 폐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변호사 대납 관련한 어저께인가 그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예. 세 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20, 30대와 서울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한 폭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눠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준석 효과로 일으키고 있는 20대, 3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한 이 변화가 얼마나 이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조사가 지난주에 이제 KBS 그 디라이브에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었던 조사를 보면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청년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27.7% 대 16.2%였고요. 그때 이제 청년층한테 시급한 문제가 뭐냐를 물어봤을 때도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같이 경제와 연관된 문제에 굉장히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노이즈 효과를 통해서 일정 정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선거가 5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실력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NBS 조사랑 MBC 조사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뭐 귀에 인이 박힐 정도 들은 얘기입니다. ARS는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고 전화 면접은 이재명 후보가 잘 나온다. 그렇죠. 근데 오늘 NBS 조사와 MBC 조사가 다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이재명이 10%, 9% 이기는 걸로 나오고 네. 하나는 윤석열이 6%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똑같이 1000명 대상 전국적으로 전화 면접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전문가로. 아까 그 조사 기간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0일에서 12일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MBC 같은 경우는 그 10일, 12일 이틀 조사를 했어요. MBS는 3일 이틀 반 조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자료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하는 그 조사 회사의 그 이미지가 유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지금 가장 과거와 달라진 선거 패턴이라는 게 미디어 점유량입니다. 미디어 점유량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특히 지금 같이 스윙 보통인 20, 30대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이들이 보는 뉴스를 습득하는 이 채널이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자꾸 크게 나타나는 게 그런 요인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대선에서 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같으면은 꾸준하고 이제 많이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다르지만 원래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대전제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24시간 뉴스를 들여다보면서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표심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느리고 진중하게 바꾼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사 기간이 언제냐 혹은 조사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휙휙 바뀌고 이번 주에 나왔었던 ARS 조사 같은 경우도 지난주하고 너무 이제 급격하게 변동되는 거를 좀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로는 여론조사의 발표 자체가 많아지고 정치 뉴스를 다룰 때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자체를 일종의 우리 후보에 대한 어떤 점수판처럼 여기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인식하게 되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응답 스타일도 좀 달라지는 기존의 여론조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추정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단일화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의 그 지지층의 결집도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은영 소장이 그 고인이 되신 이병철 씨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타살 의혹으로 몰아가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금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또 국가수 1차 소견에 의하면은 뭐 자살이나 타살 의혹은 없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투표에 플러스가 될까 아니면 역풍이 불어서 마이너스가 될까? 근데 이게요, 저도 이제 어저께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뉴스에서 대장동 이슈가 점화하면서 한 분이 더 죽었다. 이렇게 인식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돌아가신 분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지금 다른 분이시잖아요. 대장동과 관련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을 일하는 그 키워드가 이게 접목이 되면서 하락폭을 이렇게 좀 크게 만든 것이 아닌가. 도대체 대장동이 무엇이길래 계속 사람이 죽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저께 조금 대응이 좀 미흡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그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워딩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런 이 어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3명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얼마나 더 이제 연속된 죽음이 이제 나타날지 모르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사안을 섞는 이런 지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초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단발성의 먼지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여론조사의 변동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준석 대표 복귀 이후에 하고 있는 선거 운동의 양식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로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이제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회수는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전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댓글은 많이 달릴 수가 있지만 그게 유권자라는 전혀 다른 집단으로 넘어왔을 때는 커뮤니티에서 하는 방식으로 과연 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표심을 결정하는 최종 심급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이게 이제 효과 여부를 좀 더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여론조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9%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MBS 대선 당선 전망 이재명 48, 윤석열 27입니다. 예. 48대 27. 그리고 MBC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6%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당선 가능성을 MBC에서 물었더니 이재명 47.3, 윤석열 35.1. 예. 그러니까 물론 뭐 MBC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꽤 지금 후보가 크게 벌어져 있죠. 12% 이상 지금 이정이 앞서고 있거든요. 이건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인 사안에서 여론이 출렁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럼 누가 될 거냐 최종적으로 이거를 지금 유권자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의 좀 원인은 이 선거 캠페인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임경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세대 간의 뉴스를 소비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르고 정치 뉴스의
때 반응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이 젊은 세대는 이제 밈이라든가 아니면 재미라든가 어떤 그 프레임을 좀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거에 굉장히 반응을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식의 것들을 계속 게시판에 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이틀 걸렸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지율을 관련한 걸 이야기였는데 그런 식으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계속 뭔가 호기심이 나게 그 무언가를 계속 던져주면서 이끄는 거죠. 어그로를 아까 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시민 전 작가님이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푼돈 모아 목돈 만든다. 지금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으로 지금 50일 남은 상황에서의 승부를 확실하게 내기에는 푼돈 모아 목돈 만들면 맨날 우리가 지켜본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선거 캠페인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에 이제 한 가지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론조사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했을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는데 당선 가능성을 물으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온다. 그걸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누가 더 대통령감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에 대한 질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MBS의 설문 문항으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이번 주에도 7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72%였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지난주에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4%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거의 바닥이었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3%로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층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라는 인식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코리아 리서치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한 조사에서의 그 당선 가능성하고 연결해 보면 결국 이제 누구를 대통령 감으로 보고 있느냐 이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잠깐 더 덧붙이면은요. 이게 이제 그 민심과 여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누구를 대통령감으로 보느냐는 민심이고 그런 거에 대한 지표들이 지금 이제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MBS에서 이번에 그 경제 분야 능력 평가 문항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43, 윤석열 후보가 18, 안철수 후보가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문항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꼭 투표층에서 지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투표층에서 이제 투표율이 반영된 그 지지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0, 윤석열 후보가 32,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 13이 나와서 이런 그 이제 그 진짜 큰 민심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다. 근데 이 여론에 해당하는 출렁이는 그때 상황에 대한 그런 지표는 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좀 대응이 좀 기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대선을 여러 번 보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좀 예측이 좀 어렵고 급격하게 변동을 할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나 뭐 대표적인 그런 것들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 문제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던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던 걸 생각해 보면 뭘 놓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때 소위 말하는 non response bias라고 해서 이제 응답하지 않는 층에서의 편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그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놓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빠르게 반응해서 여론조사에 그때그때 다른 여론을 반영시키는 응답층에만 주목할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응답층에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봐야 그렇죠.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지표 읽어드릴 때 부동층의 사이즈를 항상 읽어드리거든요. 지금 보면 부동층이 MBC 조사는 좀 적어요. 12.7%고 지금 MBS 조사는 17%거든요. 이 안에 뭔가에 이 지지율 격차가 난 그 숨어있는 힌트가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이슈가 단일화 여부인데 뭐 시뮬레이션도 많이 각 당에서 해볼 테고 여론조사도 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단일화를 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좀 어려워진다. 특히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진다는 그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거는 지금 단일화 찬반을 보면은 찬성 의견이 MBC 조사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늘어났어요. 반대 의견이 38%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단일화를 좀 이제 현실화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가상 대결 붙였을 때 이제 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는 중도층이 이 가상 대결 속에서 특히 그리고 요새 보니까 양자 대결을 붙이더라고요. 양자 대결을 붙이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뭔가 지금 중도 확장성이 있어 보이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기운다. 그런데 이제 실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지금 이 숫자로 나타나진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세가 달라서 이 이제 움직이는 그 폭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좀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화가 현실화되지 않은 속에서의 여론조사고 현실화됐을 때 뭐 이제 그 뭐 준비단이 구성이 됐다라든지 이러면 이 당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가 15%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향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을 가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독으로 15%를 만약에 득표할 수 있게 되면 대선에서는 대선에 투입했었던 그 정치 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 500억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500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과 10%를 넘겨서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향후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그 국민의당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굉장히 다르게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1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독으로 계속 선거를 끝까지 뛰어서 국민의힘이 붕괴된 이후를 노려볼 수도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15%를 유지하느냐 여부 그리고 이제 20%를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넘기게 되면 혹은 거기에 근접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거의 비등한 지지율이 된다는 이야기라서 그때가 되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나 혹은 2012년 대선 때처럼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이제 단일화에 본격적으로 진짜로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입니다만은 15% 여부를 이제 지켜보는 게 1차 이제 이 목표선일 것 같습니다. 그 목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오늘 나온 두 개의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12%를 지금 했어요. 근데 최근에 15까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승세가 약간 둔화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렇게 둔화된 이후에는 이 상승 흐름을 탈 때 뭔가 그거에 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소재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넣어주지 못하고 그냥 나는 완주하겠다. 이 한마디만 이 말만 계속하니까 지지율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TV 토론을 설 전에 하는 걸로 그렇죠. 합의를 빠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예측하기로는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최대한으로 좀 줄이려고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빨리 합의가 돼가지고 설 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3자 구도로 가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이제 양강 구도를 좀 더 또렷하게 이미지화하려는 전략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여야가 협의를 해서 명절 전에 양자 토론을 하겠다. 토론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론이 그 과거 대선에서 보면 아주 그 결정적으로 기억에 날 만한 실언을 할 때 미치죠. 근데 지금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토론이 한 번도 지금 양자 그 여야 후보가 지금 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영향을 미치긴 미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좀 어떤 그 큰 틀의 비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선거에 크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제노믹스라는 내용으로 경제에 지금 올인하는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의 토론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왜냐하면 지난 경선 때는 예상 외로 선전을 그렇죠. 했다는 네.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아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경우는 상대가 또 바뀌는 거라서 이재명 후보랑 양자 대결이 붙었을 때는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를 해오는 패턴을 보면 긴장했을 때는 좀 덜합니다. 네. 근데 좀 더 편한 자리에 가면 쉽게 이제 본인의 이제 속내가 드러나면서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 후보랑 맞붙는 양자 토론보다도 오히려
기자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 혹은 뭐 청년들하고 편하게 간담회라는 자리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는 좀 뭐 지켜봐야 됩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후보가 항상 토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건 아니고 또 2012년이 특히 이제 그걸 되게 보여줬던 토론 그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잘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은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둘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답해주세요.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요일날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예방 주사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고 60대 이상층에서는 여전히 이 김건희 리스크는 큰 변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윤 후보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사안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두 분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아직 그래서 역대 이런 선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흘 만에 뭐 두 자릿수 지지율이 뭐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그러면은 뭐 선거 보통 우리가 한 달 앞두고는 결정 난다라고 하는데 한 달 앞두고도 여전히 안개 속이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 드네요. 두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